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힘내서 갑시다. 4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제 남북 정상회담 D-7이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요. 남북 간의 그 직통전화 한 라인이 설치가 된 거죠. 네, 조금 전 3시 40분쯤에 시범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했어요? 네,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목소리가 그래요?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뭐 보고 싶은데. 날씨도 평양 오늘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정상 간 통화 날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초쯤 할 것 같습니다. 신반장 예측은 대충 맞으니까요. 다음 주 초에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을게요. 정반장, 그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요. 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거죠? 경선 그렇습니다. 결과. 오늘 3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1위, 박원순. 1위 여론조사상으로 1위를 많이 달리고 있었던 박원순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박영선, 우상호 후보 이렇게 예. 있는데 오늘 만약에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오늘 끝나는 끝나고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일단 여당인 민주당이 법 통과 시한으로 잡은 게 바로 오늘입니다. 처리는 물 건너갔고요. 선관위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라면요. 며칠 사이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다 뭐 기적처럼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또 개헌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그 이중 과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과 국회 상황. 왜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부장님, 딴 생각했군요. 부장이 재밌게 생겨가지고. 알았어요. 자, 그렇고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좀 알아보고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측은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상무조라는 걸 구성해서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최룡해 당 조직 지도부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총괄 지휘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뭐 여러 좀 그 측면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도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그 둘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청와대 국정원 외교부 등이 그 각급 채널별로 백악관, CIA 국무부 측과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정상회담 속보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한라인 얘기를 했는데 그 한라인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면서요? 네, 여민관 3층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였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꼭 집무실이 아니더라도 네. 그 청와대 어디서든 업무를 보는 공간이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너 장난 전화 얘기를 해도 안 되죠? 미안합니다. 자, 좋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 6월 개헌 투표와 정치권 분위기부터 알아보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포털 댓글 조작 논란 속보 또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오늘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죠. 사실상 6월 개헌 투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월 20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4절기 중 고구입니다.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또 오늘 폭포에서 물을 맞으면 여름철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부는 1981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장애인을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깨닫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국회의원의 월급날입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르면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비는 세후 약 9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만큼 밥값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법안 준비나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번 국회 일정만 놓고 보자면 4월 임시국회는 3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주장하면서 나흘째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긴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버티는 것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농성 첫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결한 데 이어 둘째 날에도 같은 곳에 모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들을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총력 투쟁인데 참석하시는 의원님들만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내대표의 질책이 있었지만 이튿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총. 참석한 의원들의 수는 크게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국회 본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이어 오늘 찾아간 곳은 바로 청와대 앞이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공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대통령은 인사청사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로 명분도 대책도 민심의 공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호기롭게 장애투쟁을 선언하고는 심리도 못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 잡은 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여당이 급선무로 내세운 건 국민투표법이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위헌결정이 난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명부 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선거 5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50일 전인 23일에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말인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인 거죠. 현 상황을 고려하면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수용하기 전까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도요. 우리가 최순실 특검을 받았듯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명령을 하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가짜 댓글의 최대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곳에 찔리는 것보다 아픈 댓글에 피를 흘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계를 동원해 퍼뜨린 댓글 속에서 안철수는 사회 부적응자였고 배신자였고 돈만 밝히는 인간이었습니다. 안철수의 여자는 목동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요.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는 물론이고 개헌도 수포가 될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천만 농성은 명분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을 걷어차고 개헌 밥상도 비없더니 이젠 역사마저 외면하는 꼴입니다. 국회를 가출하신 분들이 밥은 굶지 않고 제때 꼬박꼬박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데드라인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헌정특위는요. 현재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16일, 그러니까 최대 4일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일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을 벌게 된 셈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봐서는 그럼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던 청와대는 일단 시한이라고 한 23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 날 정부 개헌안의 운명은? 네, 6.13 지방선거 또 정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게 사실 오늘까지잖아요. 정부하고 여당이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공포까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 또 국회 상황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까지 처리가 돼야 글쎄 23일에 공포가 예. 가능한데 아마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선관위가 이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말을 고려해서 오늘 20일 오늘을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하지만 여야는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은커녕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서 연일 국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특히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개헌에 추경에 온갖 민상 해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가 이야기한 최종 시한은 23일이라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 신고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에는 이 개정 시한을 오는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우리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분 없는 국회 가출과 천막쇼를 접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때입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가출, 또 천막쇼 이런 표현을 썼지만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야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 6월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도 얘기하고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실무적으로 3, 4일을 더 좀 얻는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은데 신 반장, 청와대 분위기나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입장을 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4월 23일은 국회가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처리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이 청와대 관계자는 23일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고 드는 것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발이 되면 아마도 청와대는 유감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 뭐 국회 상황 변화 없이 23일 그러니까 월요일을 넘기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청와대도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경우 사실상 이제 6월 개헌 국민투표는 뭐 사실상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무산되는 그런 셈인데 어때요, 최 반장? 그 국민투표법과는 또 별개로 그 개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까? 당장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정부 개헌안이 있잖아요. 예. 정부 개헌안은 헌법상 그 발의 60일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3월 26일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5월 24일 안에는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약 3가지 정도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 기간 내에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둘째, 여야 합의로 새 개헌안을 합의해서 발의하고 정부 개헌안은 철회를 요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 개헌안에 대해 관제 개헌안이다라고 반발해 온 만큼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의총에서도 정부 개헌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낸 적이 언제 있습니까? 5.16 군사혁명 이후에 하고 유신 때 국회 해산시켜놓고 했고 그 다음에 50 때 80년대 그 3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회를 아예 해산시킨 것과 같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사파의 눈에는 국회가 없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5.16을 군사정변이잖아요. 근데 혁명이라고 표현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이 돼 있죠. 자,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과 달리 정부 여당은 6월 이후에라도 그 개헌 성사 가능성은 열어두고 또 국회와의 협의를 좀 모색할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소수야당 야3당의 이 중재안입니다.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미 지금 개헌연대를 구축을 했죠. 지난 16일에 이미 개헌 연대를 구축을 하고 지금 단일 개헌안 도출을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3당의 단일화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 뭐 의견차가 없기 때문에요.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중으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네. 그 야3당의 단일안이 사실상 이 두 정당 중간쯤에 있는 절충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마음에 있는 안이 될 겁니다. 이 개헌연대를 발판으로 이 여야가 개헌 협상에 진전을 이룬다면 국민투표 시점을 좀 조정을 하면서 정부 개헌안은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에 뭐 별다른 진전이 없이 만약에 여당이 정부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소야대 의석 구도에서 사실상 부결이 뻔한 상황이고요.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요. 지금 저희가 얘기해왔던 국민투표법 처리뿐 아니고 다른 민생 현안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추경안도 시급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그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지역 지원 기금 뭐 이래서 한 3조 9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차례나 국회를 찾아서 처리를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취소됐죠. 각 상임위에 지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 처리에 최소 2-3주 걸리고 또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는 국회가 문을 닫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특히 정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 GM 사태, 군산시 인구 26%인 약 7만 명이 지금 생계 위기에 내몰린 상태라면서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 또 관련 행사도 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정치 관련한 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요. 6.13 지방선거 때 그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좀 개선해서 참정권을 보장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수 가운데 82.7%, 선거 당일 투표수 가운데 98.3%가 1층에 있거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투표소라고 합니다. 또 특수형 기표 용구, 확대경 등을 두고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투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기표 용구의 밑면 지름 폭을 1.2cm에서 1cm로 축소했습니다. 인주가 묻어서 이 용구에 묻어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또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장애인 콜택시와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고 투표소에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도울 수화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인물들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잇따라 열렸는데 오랜만에 불러보는 또 이름이네요. 윤전추 전 행정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그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그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기소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열린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면서도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을 선고했고요. 마찬가지로 청문회 불출석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 등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간 거는 분명히 감형이죠.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또 벌금형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국민투표법 마지노선 6월 개헌 불발 임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첫 단추를 꿰 남북 정상회담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위원회를 잇는 정상 간 한 라인이 오늘 개통됐고요.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도 보수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또 한반도 종전 지지 의사를 재차 밝힌 미국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부터 지난해 탈북병사 총격 사건까지. 하지만 판문점은 지금 변신 중입니다. 남북은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을 낙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공개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출입구에 파란색 가림막이 쳐져 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인 만큼 지난 6일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오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회담장은 2층, 3층은 대회의실을 개조해서 식사 장소로 쓸 걸로 보입니다. 후속 준비 사항으로는 전자제품, 미술품, 가구 비품, 화분, 로비에 깔 레드카펫, 그리고 꽃장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7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2번의 리허설을 갖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 라인도 오늘 개통됐습니다. 오늘 오후 약 4분 19초 동안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양 날씨 오늘 서울처럼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완전히 끊어졌던 남북의 연락 채널이 불과 4개월 만에 판문점 군 통신성 복원에 이어서 정상급 체계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오늘 개통한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은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에 놓인 직통전화로 최고 지도자 간 직접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윤건영 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은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전화가 설치됐고 직무를 보는 것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첫 통화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문재인입니다.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내내 아주 행복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담긴 정상회담 합의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담 전망도 낙관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은 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방법론이죠.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 선폐기, 후보상을 의미하는 미국 리비아식 해법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타결과 이행은 동전의 양면일 뿐 비핵화는 TV 코드 뽑듯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 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금 남북미 간 비핵화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발언 괜한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연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Hopefully that meeting will be a great success and we're looking forward to it. It would be a tremendous thing for North Korea and a tremendous thing for the world. So we will b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make it a worldwide succes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종전 논의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축복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반도 정전협정의 끝을 보고 싶다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I can't name the priorities for those two governments sitting down and having their conversation and their meetings.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a formal end to the armistic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would support. We'd like to see a formal end to the armistice in a peace treaty, right? Not an end to the armistice and a return to hostilities. Yes. 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서 오늘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더위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4월 20일에 소집할 것을.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책,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소집 목적을 새로운 단계의 정책 논의라고 설명한 거죠. 그간의 핵 병진 노선을 수정하고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공식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통, 다음 주 초 정상 통화입니다. 네, 북한 전원회의죠. 그 결과가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은데 혹시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하는 걸로 하고요. 그 남북 간의 직통 전화 한라인이 설치됐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관련한 내용을 좀 브리핑한 내용들이 있죠. 네, 윤건영 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41분부터 총 4분 19초간 처음에 우리 쪽에서 먼저 걸었고 이후에 북측에서 한 번 더 걸어오는 방식으로 총 2번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담당자는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었고 북측에서는 국무위 담당자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옆집 전화 느낌이 날 정도로 좋았다라는 부연 설명을 했고요. 조금 전에 잠깐 저 전화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왼쪽에 윤건영 상황실장이 보이고요. 네.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이 송인배 부속비서관인데 맨 처음에 청와대입니다. 잘 들립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북측에서 송인배 선생 반갑습니다. 평양 날씨 좋습니다. 성대모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단 70년 만에 첫 한라인 개통 역사적인 순간인데 웃어서 죄송하고요. 이 설치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여민관 3층에 있는 집무실 책상에 설치가 됐는데 업무를 보는 곳이면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저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 브리핑에서 이 한라인과는 별도로 이 북측이 정상회담 때 JSA 구역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통신에 민감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요. 지난번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 때도 핸드폰 사용을 허용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내일 판문점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대책기관들이 모여서 현장 점검을 하고 다음 주죠. 24일 첫 리허설 때는 판문점 상황실도 함께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최 반장이 아주 성대모사 하고 싶어서 몸이 아주 근질근질해 보여요. 딱 봐도. 자, 그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남북 간 직통전화 한라인은 설치가 됐는데
이제 신반장이 예상했듯이 저도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네, 그렇고요. 자, 정말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이제 D-7이니까요. 다행히 남북 간의 실무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주요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도 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최반장. 네,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또 미국 국무부도 정전협정의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쌍궤 병행,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 협상이라는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다음 주 초에 한미 한일 간 고위급 북핵 협의가 각각 개최될 예정인데요.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먼저 24일에 서울에서 수전 쏜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 며칠이요? 24일?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딱 사흘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화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BID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북한에 제시할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루 앞선 23일에 가니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과 한일 6자 회담 수석 대표 협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미국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면서요. 네, 타임즈가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하면서 지도자 부분에 문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초긴장 상태였던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국가 지도자 부문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포춘지에서도 위대한 지도자 50인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도 문 대통령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 제가 들어보니까요. 타임지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추천을 마크 리퍼트라고 기억하죠.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 2014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서 자녀에게 한국식 이름 세준을 붙여줘서 일명 세준이 아빠라고도 불렸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죠.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인데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또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을 앞두고 테러범 김기중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가 추천사의 이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근무 당시에 친북 운동가의 공격을 받았었고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문 대통령이 병문안을 오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었다라고 했고요. 그때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식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도록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리퍼트 전 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김정은의 여동생을 평창 올림픽에 초청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끄는 등 극적인 행보를 보여오고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은 쉽게 결렬될 수도 있지만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한꺼번에 이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자, 그 표현은 예전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을 그때 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큰 틀의 합의에 따라오는
이 세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대목으로 읽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핵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든 평화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 공동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발전도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 등 국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현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보수층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청와대 행정관 안에 이메일 관련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의 한미연구소에 보낸 이메일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관의 연구원 선정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이태규 의원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갑질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이 연구소의 어떤 자신이 소속한 감사원의 어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방문학자 수락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고 지위를 이용한 강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메일 내용이 어떻길래 저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19대 국회 때 김기식 전 금감원장, 그러니까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자, 김기식 전 원장은 당시 한미연구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요. 결국 예산 지원이 중단됐는데 여기에 보좌관이었던 홍일표 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 행정관 부인 이 장모 씨는 감사원 국장으로 승진한 직후에 이 한미연구소 연구원으로 발탁이 됐고요. 당시 청와대는 장 씨는 정당하게 연수를 간 것이고 그 과정에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이메일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기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뽑아주면 감사원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남편의 지위를 앞세운 로비 그리고 예산 지원을 감사하는 감사원 국장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쪽 분위기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과 관련해서 이 홍 행정관이 부인의 연수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이 다르다는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고요. 현재 감사원은 자체 감찰실을 통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장 국장은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감사원이 지금 감사 중이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한라인으로 가야죠. 남북 정상 한라인 개통 내주 초 첫 통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포털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송했고 이를 전달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경찰은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김경수 의원은 또 김 의원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14개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10개가 포털에 올라온 그 기사 주소, 그리고 4개는 홍보해 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 겁니까?
등등의 대화 2건,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외신 기자 간담회 일정, 그리고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 1건까지 이렇게 모두 14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경찰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것처럼 그야말로 정권 실세 주변에 기생하는 이 정치 브로커인 양 설명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김 의원 역시도 드루킹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김경수 의원 본인 입으로도 이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고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김경수 의원은 도대체 왜 드루킹에게 이렇게 기사 주소를 긁어서 보냈던 걸까요?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선풀 운동, 그러니까 선풀 운동이라면 뭐 긍정적 댓글 달기 운동이겠죠. 자, 선풀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선풀 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내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 드루킹은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처리하겠다,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뜻이었을까요? 드루킹은 이 의미가 뭐냐는 물음에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선풀 운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기사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면 이를 경공모 회원들에게 다시 뿌려서 선풀 답시다 안내를 했다는 거죠. 자, 추가로 공개된 경찰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드루킹 간에 대화방이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좋은 이 시그널이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 의원이 16차례 그리고 드루킹이 39차례를 전송했다는 거죠. 자, 이 대화방에서는 뭐 기사 인터넷 주소를 긁어 보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경찰은 김 의원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의원 소환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경수 의원의 반응도 알아봐야겠죠. 어제 정말 예상을 뒤엎고 경남지사 출마 그리고 특별검사 수용 승부수를 띄웠던 김 의원이었죠. 자, 오늘은요, 출마 선언 후에 첫 일정으로 이렇게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습니다. 자, 김 의원 부인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노 전 대통령 낙향하고 봉하마을 왔을 때 평생을 노 전 대통령의 비서로 살기로 마음먹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서거 이후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짜 이 정치적 경랑에 휩싸여서 오늘까지 왔던 겁니다. 자, 출마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대통령님 뵈면서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셨던 꿈을 이제부터 경남에서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김경수 의원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브리핑 내용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사의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폭시키는 방식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조 에밀리 리 씨 소식입니다. 어제 KBS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 에밀리 리 씨의 그 성난 포효, 야, 정말 이거는 복부장이 정말 저희 후배들, 반장들 엄청 심하게 혼내거든요. 방송에서 보시는 그 모습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조 에밀리 리 씨의 이 반말, 인신공격, 욕설, 빈정거림, 정말 이거 견딜 수가 없대. 너무 화가 나지 뭡니까?
이 대역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시끄러! 네, 성우분들 흥분을 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이 음성 녹음을 듣고 월급쟁이 비애를 절감했다고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빠가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사왔을까 싶어서 쪼르르 이렇게 달려 나오는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 모든 수모 꼭 참고 있었을 그 녹음 파일은 등장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이죠. 그래도 법부장이 그나마 좋은 사람이구나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이상하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양 반장한테는 내가 양 반장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태도를 내가 계속 유지해 갈게요. 그러면요. 양 반장한테만.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그렇고요. 아까 그 경찰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경수 의원은 경찰이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그 하루 한시라도 빨리 이 사건을 털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 절차를 이제 밟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까 나왔던 그 시그널이라는 그 새롭게 나온 그런 그 뭐예요? 이게 메신저죠? 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반장은 알아요? 저도 사실 시그널 하면 트와이스 시그널밖에 모르는데 이 메신저 시그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국제 테러 단체인 IS가 할 말을 이런. 아니 최 반장 좀 이렇게 웃어줘야지 이럴 때는 좀. 저 최 반장 노래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해서 네. 못 들었어요. 못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이 시그널이요. 국제 테러 단체 IS가 꼽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라고 하고 미국 국가안보국 감청 프로그램을 세상에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애용했던 이 유일한 메신저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이 대화방을 개설해서 김 의원은 16번, 드루킹은 39번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고 뭐 텔레그램을 쓰면서도 왜 이 시그널을 또 썼던 걸까? 이 부분에서 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쪽의 설명은 어때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통한 대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그널하면 드라마 시그널이 생각이 나는데 본질만 얘기합시다. 아시죠? 거긴 그렇습니까? 본질만 하는, 얘기합시다. 우리 또. 경찰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경찰은 일단 그 시그널을 통한 대화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다라고만 답을 했는데요. 대신 인터넷 기사 주소, 즉 URL을 보낸 흔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에 대해서 아까 뭐 잠깐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앞서 드루킹은 댓글 조작에 나선 이유를 보수 진영 소행으로 보이려는 의도였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이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구속된 이후에 2차례 접견 조사가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도 경제 민주화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불만을 품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거절한 김경수 의원에게도 불만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했던 진술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야당 측에서는 경찰 브리핑 오늘 이제 경찰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일요일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드루킹이 메시지를 보내면 김 의원이 뭐 읽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경찰 설명이 그 왜 달라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종전 경찰 설명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주민 서울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정확히 자신이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 간담회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 그 실무자의 보고를 나중에야 듣고 제대로 파악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이 청장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고 자리에 연연치 않고 한치 숨김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드루킹의 인사 요청을 김경수 의원이 그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뭐 이런 주장을 야당 의원이 했던데요. 네, 바른미래당 정은천 의원실에서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인데요.
드루킹이 그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하고 이 김 의원이 이걸 청와대에 전달을 했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열린 인사추천 시스템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그 청탁이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 청탁을 받은 김 의원이 직접 청와대에 이를 전달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운천 의원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약간 좀 의외인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렇게 답을 한 거 맞아요? 하지만 부장,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국민권익위가 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권익위 또 추가 입장을 내놨어요? 정운천 의원실에서 질의를 받기는 받았지만 원론적으로 법조항을 소개한 것일 뿐이지 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의원실의 주장을 뭐 부인을 한 건데,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루킹도 드루킹인데 이 대한항공 관련 소식 있잖아요. 정말 들을 때마다 충격입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한항공 그 오너 일가의 해외 직구 택배 항공이다 뭐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나오는데, 지금 논란이 뭐 걷잡을 수 없어요. 네, 진짜 뭐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내부 전담팀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로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 항공편을 이용해서 먹거리에서 뭐 소시지까지 들여왔다고 하는데, 수화물 운영팀이 있었는데 이 중 뭐 대여섯 명 정도 별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담을 했고 특히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으로 주로 실어 날랐다는 건데요. 이 KE086편이 바로 그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났던 그 편명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상 밀수 아니에요? 세금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항공기 부품이라고 이렇게 세관에 신고를 하고 무관세로 국내로 들여왔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또 주요 밀반입 루트가 있는데 공항 상주 직원 통로를 통해서 빼돌렸다, 이런 의혹입니다. 당연히 이 상주 직원 공간에는 일반 입출국장처럼 이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또 이곳에는 또 이 세관 요원도 없고요. 어쨌든 관세청은 지금 총수 일가의 이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뉴스룸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오늘 뭐 제일 갑질 관련한 논란으로 또 화제가 되는 사람이 이재환 CJ 팟캐스트 대표 아니겠습니까? CJ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죠. 수행 비서들에게 요강을 시키는 등의 일도 시켰다, 이런 폭로가 어제 나왔었는데, 자, 어때요? 일단 뭐 취재가 들어가니까 사과는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현 대표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과거에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본인이 직접 여성 비서를 뽑았답니다. 면접을 보는데 뭐 노래를 시키고 또 일어나서 뒤 좀 돌아봐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뭐 경기도 일대 같이 드라이브 같이 하자 그러면서 면접을 진행한 적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질문도 던졌는데 쉬는 날 뭐 하냐, 남자친구 있냐, 요리 잘하냐 등등. 역시 이렇게 보도가 나가자 당시 면접자들에게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한 거를 보면요, 일단은 사실관계 자체는 본인이 뭐 부인하지는 않는 듯한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보안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드루킹 의혹 확산, 경찰 김경수 소환 검토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이제 정반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정반장이 앉아 있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야당 발제 제가 일부러 그래봤어요. 네. 자, 한 끼 정치로 준비했잖아요. 정 반장, 오늘 누구와 한 끼 정치를 하고 왔습니까? 아주 오랜 서름을 씻어낸 분입니다. 정계 입문 14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가 됐죠.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한 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됐으면 뭐 바로 볼까요?
네, 정만장의 한 끼 정치.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최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드디어 교섭단체 대표가 됐는데 오늘 저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전복죽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딱 봐도 사온 것 같습니다. 단골집입니다. 아침 식사를 뭐 거의 40년간 안 하셨다고. 식량 절약을 위해서. 식량 절약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제로 아침을 이제 드시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한술 뜨면서 예, 그러죠. 진행해 볼까요? 네.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드디어.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시민권을 얻은 느낌이고요. 시민권이요? 그동안 이제 투명 인간 취급받다가 네. 실존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죠. 평화당이랑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 없는 결혼은 나는 내키지 않는다. 살림은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를 공동 구매해서 목적지가 같을 때는 같이 타고 가고 또 서로 이렇게 다른 볼일을 볼 때는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따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러다가 사랑이 싹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사랑해서 뭐 결혼을 진짜로 연애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냥 계약 커플이군요, 쉽게 말하면. 예, 뭐 공동 구매 커플이라고. 네, 평화당이랑 정의당은 이제 범진보에 들어가 있는데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당 이중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뭐 그런 시각이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뭐 역시 그 이중대 눈에는 세상 만사가 다 이중대로 보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거기는 어디 이중대인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중대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이중대다. 잘 못하면 삼중대가 될 수도 있는. 삼중대도 될 수 있는. 좀 드십시오. 오늘 억지로 아침 드시고 계신데. 아니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역시 정체성 문제입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은 좀 되거든요. 평화당과 정의당이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정책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핫 이슈인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양당이 거의 같습니다. 정말 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사랑이 딱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당과 아예 합쳐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로서는 뭐 상상하기 힘들고요. 공동교섭단체로 있으면서 이제 다음 총선 때 스스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 당의 간판, 뭐 대중들이 다 알만한 간판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심상정, 노회찬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정의당은 6명이잖아요. 노회찬, 심상정하고 초선 4명, 노심초사입니다. 3선은 2명밖에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노심초사. 지금 있는 초선 4명 붙어도 대선으로 그다음에 3선으로 국민들이 뽑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노심 2명만 있는 당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간판 스타가 많은 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14년 이제 노회찬, 심상정, 노회찬, 심상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어르신들은 최불암 김여자를 보듯이 너무 오랫동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OX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노회찬이 부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자주 봤어요. 그래요? 예,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왜 부인을 안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요? 바쁩니다. 평화 정의의 모임은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는 유지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다. 부서질 것 같은데요. 자, 교섭단체 대표로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4월 국회가 지금
열리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긴 하죠.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예. 실종 신고를 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학교에는 왔다 그러는데 수업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좀 책임 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뭐 생각난 김에 학교는 나왔는데 수업에는 안 나오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빠지면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복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정의당 목표는 뭡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울산 북구 같은 데서 당선자를 내는 것. 기초단체장에 저희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당선자를 다수 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안철수, 김문수 두 사람 단일화 할까요? 별로 사실 관심은 없는데 왜냐하면 단일화 효과라는 게 합해도 2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노회찬의 촌평이라고요. 제가 누구 그러면 짧게 특징과 약간의 평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택시 운전사. 한반도 택시 운전사. 추미애 대표. 항상 그 추처럼 중심을 잘 잡는 분. 홍준표 대표. 표준은 아닌 분. 박지원 대표. 여의도 고수. 여의도 고수. 아주 경륜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 처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라는 코너가 있는데 선곡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음악 골라오셨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추자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님은 먼 곳에 그 가사 중에 님은 떠났다고 하면서 마음 주고 표도 주고 다 줬는데 왜 떠나버리느냐. 그러니까 민심을 떠나버린 국회를 질타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신청곡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들으면서 한 끼 정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회찬의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노래도 님은 먼 곳에고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아까 영상 편지를 띄웠잖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까 근데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다뤄봤듯이 국회 상황이 참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상화될 수 있을지 지금 기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정 반장한테 잠깐 물어봤지만요. 최 반장, 오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네, 오늘 밤 9시 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복부장이 이응시옷이 들어가는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관심은 결선 투표 성사 여부가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상으로 박원순 시장이 좀 앞서 있긴 했지만 또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과반을 넘는 지지율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행을 예측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 이응시옷 얘기 나오니까 부장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뭐 하하하 하는데 박원순 후보만 순간 표정이 약간 처음엔 그랬어요. 네, 금방 알아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내 이름에도 이응시옷이 있나 막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하죠. 심지어 부장한테도 이응시옷이 저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민주당에 이런저런 악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식 전 원장 사퇴건이나 드루킹 댓글 사건 같은 거.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를 좀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과반 득표를 달성하면서 1차에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 두 반장의 분석이 다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요. 자, 일단 뭐 3시간 정도 뒤면 한 9시쯤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한다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우선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오늘 1위, 2위에 오른 후보들을 상대로 다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심은 오늘 탈락하는 3위의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바로 이거겠죠. 그렇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무슨 합의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결선에 오르더라도 서로를 지지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합의문에서 새로운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 경선 결과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상으로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경기 또 광주 지역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반 득표로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오늘 뭐 후보로 확정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또 아니면은 전해철 후보가 이길 것이냐, 뭐 양기대 후보가 이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고요. 자, 역시 또 오늘 밤에 나오는 결과 저희가 뭐 전하지는 못하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 다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확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는 안철수 위원장 외에도 장진영 또 오현민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안철수 위원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장 이성권, 대전시장 남충희, 충북지사 신용한, 제주 장성철 후보 등을 각각 공천했고요. 이로써 안 후보는 7년 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게 됐는데 상대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 나오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왕이면 박원순 시장과 대결하고 싶습니다. 현직 시장이고 그러면 지난 7년간 이끌어왔던 시정에 대해서 서로 진검승부를 하면 그것이 서울 시민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지난 7년의 공과를 평가하신다면요? 큰 실정은 없었습니다. 과가 없는 게 공이 될 수는 있지만 공이 없는 건 큰 과입니다. 자, 아까 앞서 다른 발제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요. 자신이 정치 입문 7년 동안 댓글 조작의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또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책 제안보다 드루킹 사건 같은 정치 공세 쪽의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봐야 될 텐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표현으로는 이른바 안철수 피해자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폐인으로 지적이 됐던 MB 아바타설 등이 드루킹 등이 주도한 댓글 조작의 결과다라는 게 안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주장이죠. 안 후보를 이번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부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반기를 든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 또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잊었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밤 9시쯤 발표되는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이제 경선 결과가 참 관심거리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기록물 파기 논란 4대강 자료 연구 보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늘 4대강 사업 관련한 모든 문서를 연구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사 측은 4톤에 달하는 문서를 파기하려다 작업에 동원한 한 용역 직원의 제보로 관련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파기 작업이 중단이 됐었죠. 이 사진, 여기 있는 사진들은요.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4대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서 보존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기록물 또 정부기록물 보존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그 문제도 개선점을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양반장 또 불안해서 못 보겠어. 막판에 또 잊어버렸어. 조마조마해서.